안녕하세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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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3강 네, 3강. 이제 절반이 벌써 지났네요. 네. 네. 아, 너무 아쉬워. 아, 아쉽습니까? 네. 진심입니까? 네, 진심. 더 해주시면 좋을 것 한 같습니다. 320강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제 머리에 그렇게 많은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 아쉬워. 3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 형제복전 사건을 통해서 인간적 가치의 회복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달리 기억되고 있는 1987 인간의 권리는 평등한 것인가? 경찰에 의해서 형제복지원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진 아이들의 하차 광경이죠. 가난했던 시절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시설에 수용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눈이 먼 경찰과 공무원 등이 불황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까지 강제로 시설로 보냈습니다. 물론 불황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함부로 가둬서는 안 되죠. 1975년부터 12년 동안 떠도는 불황자를 수용한다며 3만 명 넘는 시민을 끌고 가 감금하고 폭행한 형제복지원 사건. 집계된 사망자만 500명이 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와 책임자 파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은 30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설에 보내진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 감금돼서 잔인한 폭행을 당했고 이렇게 강제 노역까지 했어요. 형제복지원 안에서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있었고요. 이렇게 강제로 일을 시키며 사역을 채운 사람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고 일부 시신은 병원에 해부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인권 유린의 현장인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공개되던 해는 1987년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크게 앞당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했었죠. 33년 전인 1987년에 작성된 서류인데요. 형제복지원에 2년 6개월 동안 수용됐던 강신호 씨가 작성했습니다. 이 서류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 1987년 4월에 접수됐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박종철 군은 대학을 다니는 지성인이고 저희들은 불황인 수용소에 갇혀있는 불황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권리는 평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서러웠을까? 1987년 전 국민의 관심과 이목은 박종철 사건에 집중됐죠. 반면 그의 세상 밖으로 드러난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종철 사건 등 민주화 투쟁 사건들에 밀려서 점점 잊혀졌었습니다. 1987년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들끓던 시기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박종철 사건은 1987년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달리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파리 목숨같이 생각하는 이곳을 저는 어떻게든 우리 국민 모든 전 시민이 다 알고 공감하게끔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실을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몰아 약을 먹여 정신을 더 흐리게 만들고 멀쩡했던 사지가 병신이 되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절절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호소는 지성인의 죽음과 달리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점점 지워졌습니다. 34년 전 진정서인데 이분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인간의 권리는 과연 평등한 것인가? 1987년 5월 말 형제복지원이 폐쇄되면서 3,000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다른 시설로 보내지기도 했고 그래서 간판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갇혀 지내는 사람이 상당수였습니다. 또 새 시설에서도 강제 노역과 구타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 한신혜 씨거든요. 이분은 입소일이 1983년 11월 27일인 것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안에서 폭력에 노출됐고 감금된 억압적 상황이 정신장애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복지원을 언제 나왔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형제복지원을 나와서 사회로 나온 사람들은 입을 닫았어요. 왜냐하면은 뭘 잘못해서 고생하고 나왔겠지.
이런 불황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리고 믿으려 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시대에 그런 데가 과연 있겠냐. 오히려 따져 물었던 거죠. 형제복지원에서 훈련한 이들로 인해서 부산 일대가 불황인들의 소굴이 됐다는 부정적 여론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피해를 주장하기보다는 형제복지원을 나왔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워진 사람들은 점점 주변에서 사라져갔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은 계속 시설을 운영하면서 건재했죠. 이 시설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득권자로서 계속 살아갔습니다. 형제복지원 터입니다.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는데 아파트 입주민 중에서 그 땅의 역사를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형제복지원 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또 집값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걸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형제복지원은 세상에서 흔적을 지워갔고 사건은 우리들의 망각이 묻혀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이 사건을, 과거의 이 사건을 현재의 화두로 밀어 올린 건 형제복지원에서 3년 동안 갇혀 지낸 피해자였습니다. 앞서 봤던 그 한신혜 씨의 동생 한종선 씨인데요. 한신혜 씨와 함께 형제복지원에 갇히게 된 당시 9살 한종선이었습니다. 그는 2012년 5월부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고요. 피해자들을 동물 짐승처럼 만들었으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직접 글씨를 쓰고 돗자리 하나와 얇은 이불 한 장을 든 채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됩니다. 9살 소년이 마흔 즈음에 장년이 돼서 빼곡히 써내려간 그곳의 진실은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운동으로 점화됐고요. 피해자들은 근 3년간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묵묵히 해가면서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과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죠.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금 세상 밖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크게 받다가 점점 그 관심이 옅어졌어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이번에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2015년 4월에는 이렇게 국회 앞에서 모여서 절규로 가득 찬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이 뒤섞여서 어지럽게 붙은 얼굴을 한 채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2017년 9월에는 부산 형제복지원터에서 청와대까지 국토 대장정도 했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과 유관단체 회원들이 국토대장정 출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장정의 출발지는 1975년 옛 형제복지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복지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정도로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때의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정말 그때의 고통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트라우마가 지금 다시 더 올라오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부산에서 출발한 이들은 하루 평균 22km씩 22일 동안 행진합니다. 22일간의 대장정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뭉치게 했습니다. 자신만이 아픈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동료의 고통을 품에 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 통과될 때까지 900일 넘게 국회 앞에서 찌는 듯한 더위를 길바닥에서 견뎌야 했었습니다. 이런 투쟁의 결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그리고 성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서산 개척단 인권침해 사건,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큰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사정의기본법이 개정됐고요. 얼마 전에 지난 5월 27일이죠.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해서 많은 과거사 사건의 조사가 개시되어 있고 현재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분 한 분이 수십 년째 겪고 있는 트라우마,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는 힘을 몇 개의 단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면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로 대표되고 있는 이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후유증. 아침 6시면 지금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꿈에 나오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억압당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국가폭력을 겪고 나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고통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을 얘기하세요. 이 고통의 기억을 잊고 싶어서 각종 중독에 빠져 살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중독이라는 것도 깨고 나면 더 깊은 두려움에 몸서리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 국선 변호를 많이 하면서 이 약물이나 또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의 변호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현실을 도피하는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겪은 고통도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그런 고통이 그 개인의 어떤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사회적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독자로 사는 삶을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동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동네 형들과 수영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산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담배 연기가 싫어서 잠시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는 거죠. 수영하러 갔기 때문에 옷을 잘 챙겨 입지 않았었겠죠. 네. 짜증났어. 기차역에서 담배를 피던 시절이었는데 그 담배 연기가 싫어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행색이 좀 초라해 보여서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는 거죠. 지금 그걸 원망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끌고 간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좀 더 참고 있었어야 되는데 또 불황자가 아닌 사람들도 왜 입소가 이렇게 되는 잡혀갔었어요. 너무 실적 때문에. 실적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오해를 받았다는 것도 물론 슬픈 일이긴 하죠. 네. 근데 또 불황인도 함부로 가두면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원망에서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본인을 형제복지원으로 끌고 간 사람을 원망한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의 어떤 네. 행동을 원망했다는 거죠. 그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어떤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울 때는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살아간다는 거죠. 의심을 많이 한다고 해요. 물건이 없어지거나 이럴 때 가장 먼저 의심을 받는다고 해요. 상종 못할 아이로 취급받기도 하고 무서운 아이라고 취급받기도 하고 말 안 듣는 아이, 이런 낙인 때문에 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낙인을 받다 보면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싶어도 그런 낙인 때문에 그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더 큰 어떤 사고도 치게 되고 네. 또 자존감은 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 1강 때 제 과거 사진 네. 언급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닐 때 주변 분들이 저를 낙인 찍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렇죠. 낙인보다는 삐뚤어졌어. 얼마든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저렇게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그 사람의 어떤 본래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관계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죠. 한정선 씨와 한신혜 씨 사례. 그 한정선 씨와 한신혜 씨를 형제복지원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였거든요. 이분은 구두닦이였습니다. 혼자 자녀들을 키웠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형제복지원이라는 그 시설이 있는데 그곳에 보내면 아이들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학교도 보내준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것보다 이 시설에 보내는 게 낫겠다. 국가가 키워주는 게 아이들한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형제복지원에 보냈던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 당시 아버지였다면 나도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부모가 더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원망도 많이 하고 사는 사회가 되어 있어요. 네. 부모를 원망하잖아요. 근데 형제복지원 이런 피해자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원망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앞에서 2강 때 말씀드렸죠. 우월감이 그 상대로 하여금 열패의식을 갖게끔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부심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네.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동정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대상으로 취급할 게 아니라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나온 생존자, 또 그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증언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똑같이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이 제 발로 서서 제 목소리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매진하는 걸 우리가 그들의 어떤 자부심과 함께 지켜보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제게 인간의 존엄성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해줬거든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존엄한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엄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존엄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나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내가 그 침해를 막아야 될 어떤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판결문에 언급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인격성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타인에 의해 존엄성이 침해를 받으면 그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타인의 어떤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나의 존엄성이 일방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존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보편적 인격성에 대한 상호 연대다. 나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에는 나 혼자서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더라도 보편적인 인격성의 바탕을 둔 이웃과 연대를 통해서 그 침해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워 보이면 그걸 우리가 연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존엄성 침해로 인한 피해 회복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다. 이미 존엄성이 침해됐다면 그게 원상 회복이 어렵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이분들의 어떤 보상과 배상 등 여러 가지 위로 방식을 통해서 이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가치 회복에 대한 답은 각박한 지식으로 이론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천에 있다.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게 그럼 이제 거기까지인 건지 그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박 원장 분도 2년 6개월 받으셨다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처벌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박 원장은 또 사망했어요. 네. 최종 형량이 2년 6개월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형제복지원 원생들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했거든요. 그 횡령 액수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횡령에 대한 책임 형량이 2년 6개월이었던 거예요. 그 원생들에 대한 어떤 감금 시설에 수용해 놓고 강제 노역시켰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길거리를 청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훈령이 있었거든요. 수용케 하는 그 훈령의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불법 감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총장이 그 당시 특수감금을 무죄로 판결한 재판이 법령 위반이다라고 해서 비상상고를 신청했는데 최근에 기각당했어요. 근데 기각당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례까지 확장해서 적용한다면 또 법적 안정성에 큰 어떤 혼란을 일으킨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적의 시스템이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사법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법원 입장은 그거였었어요. 네. 충분히 안타깝다. 그리고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겠다. 네. 하지만 이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리를 확장해버리면 지금 현재 발생하는 여러 사건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칫 또 악용될 수도 그럴 수도 있죠. 뭐 악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판결도 지금의 잣대로 다 번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 네. 때문에 그래서 또 비상장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요런 사건들이 또 주위에도 이 사건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뭐 돈이 많고 요즘에도 돈이 많고 이러면은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거를 좀 무죄로 선고받고 이런 경우도 혹시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아픈 역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벌어지고 있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많이. 많이 줄었다고 봐야 돼요. 좋은 얘기네. 그 사법 시스템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이 불신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줄었다는 데 의미를 또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3강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인간적 가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내 존엄성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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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